안녕하세요. 오늘은 비판적 사고입니다. 비판적 사고 그러면 좀 어렵고 힘들게 여겨질 수 있는데 오늘은 시를 읽으면서 재밌게 해보겠습니다. 목표, 목적, 의도로 생각 쓰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목표는 무엇이다. 그 말을 한 목적은 무엇을 위하여이다. 글쓴이의 의도는 무엇이다. 뭐 이런 식으로 글을 써보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비판적 사고의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판적 사고로 생각을 해봐야 돼. 그러면 무엇인지 일단 요소를 알아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그 요소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그 요소들로 내가 생각한 것이 어디에 들어있는지 살펴보는 것, 그게 비판적으로 생각해 보는 거죠. 사실 이렇게 생각을 비판적 사고의 요소 중에서 한 세 가지 정도만 해도 어느 정도는 균형 잡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비판적 사고를 배울 필요가 있는 거죠. 냄비라는 시를 읽으면서 순서대로 생각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할인점에서 고르고 고른 새 냄비를 하나 사서 안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때마침 폭설 내려 이사 온 지 얼마 안 된 불안한 길마저 다 지워지고 한순간 허공에 걸린 아파트만을 보며 걸어가고 있었는데 품속의 냄비에게서 희한하게도 위안을 얻는 것이었다. 깊고 우묵한 이 냄비 속에서 그동안 내가 끓여낼 밥이 저 폭설만큼 많아서일까? 내가 삶아낼 나물이 저 산의 나무들만큼 첩첩이어서일까? 천지간 일이 다 냄비와 무관하지 않은 듯하고 불과 열을 이겨낼 냄비의 세월에 비하면 그깟 길 하나 못 찾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품속의 냄비에게서 희한하게도 밥 익은 김처럼 한 줄의 말씀이 길게 새어 나오는 것이었다. 시인의 의도는 위로이다. 길눈이 어두운 사람, 온 몸을 달구는 고통을 이겨내야 하는 사람들에게 힘이 된다. 길을 잃어버리는 일이 또 나에게 닥쳐온 고통이 나만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할 때만큼 고통에서 빨리 빠져나오는 방법은 없다. 이렇게 의도로 생각을 써봤습니다. 냄비의 말씀을 듣고 의도를 쓴 거죠. 시인의 의도, 위로인 거죠. 이렇게 의도를 파악하면 서 생각을 쓰는 방법, 이게 비판적 사고의 요소, 목표, 목적, 의도, 이렇게 세 가지 중에 하나로 제가 이렇게 써보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요소들 세 가지가 있는데 문제, 논점, 쟁점이에요. 문제로 쓸 때는 누가 어떻게 하는 것이 문제이다. 이 시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는 이것이다. 이 작품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는 이것이다. 등장인물이 처한 문제는 이것이다. 뭐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글의 논점은 무엇이다. 주요 쟁점은 무엇이다. 이렇게 쓸 수 있는 생각의 요소들입니다. 다음은 소입니다. 산빛 아래 비를 맞으며 소가 한 마리 서 있다. 누군가 끌어가기를 기다리며 멍청하게 그냥 서 있다. 소들은 왜 끌려만 다니는가? 소들은 왜 죽으러 가는가? 소들은 왜 뿔을 가지고 있는가? 참, 별 얘기가 없는 것 같은데 가슴을 꽝 치는 그런 시이죠. 이 시는 피동적 삶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뿔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즉, 자신이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낼 힘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은 문제이다. 그들은 자신의 힘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누군가에게 멍청하게 끌려가야만 한다. 우리가 이렇게 능력이 있으면서도 자신의 능력을 안 보는 거죠. 어떤 사람은 또 못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멍청하게 그냥 서서 살고 있는 그런 소 같은 사람들에게 정신 차려! 뭐 이런 얘기 하는 것 같은 시입니다. 세 번째는 정보, 통계, 관찰에 대한 생각인데요. 정보나 자료, 그 소식, 새로운 소식, 뉴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새로 관찰된 것들, 관찰된 것은 주로 시에서는 어떤 감각을 사용하고 있는지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시각적 심상을 사용하고 있다, 또는 청각적 심상을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런 거 주의 깊게 살펴봐서 세밀하게 보는 것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 그런 거를 관찰로 생각하기라고 볼 수 있고요. 실험은 실제로 실험해 보는 거를 얘기해요. 어떤 걸 만들어 보는 것, 오늘 어떤 아이가 냉팩 만드는 방법을 학교에서 배워서 그것을 글로 썼는데 그런 거에 관한 것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공통점은 땡땡이고 차이점은 지지이다. 뭐 이런 식으로 쓰는 방법도 있고요. 또 통계 자료를 가지고 무엇으로 표기돼서 숫자를 나타내는 거, 그 표를 보면서 설명하는 것도 여기에 해당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정진규 선생님의 흑백이라는 시입니다. 나는 흑백, 당신은 컬러. 컬러인 당신은 이미 모르는 게 없으시겠지만 흑백인 나는 흑백 둘밖에 아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상상은 제가 더 잘해요. 내 상상의 끈끈이엔 걸리지 않는 게 없어요. 늘 무엇이 다닥닥 붙어요. 나무의 초록색도 내겐 흑백으로 보이는 사진. 흑백 사진 한 장이지만 초록색의 내부가 보여요. 하얀 뼈대도 보여요. 흐르는 강물도 보이고요. 그대 초록색을 갉아먹는 한 마리 작은 벌레로서 그대 영혼의 사타구니에 내가 가만히 숨어 있어요. 이런 그 색깔에 관한 심상이 많이 나타난 그런 시입니다. 가만히 읽어보면 재미도 있지만 가슴이 뭉클해지는 그런 부분이 있는 시죠. 자, 이거를 이제 심상으로 관찰로 썼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시의 주요 감각은 시각적 심상이다. 흑백 둘밖에 아는 게 없다. 흑백 사진 속에서 초록색의 내부를 상상한다. 뭐 이렇게 그 주요한 심상을 가지고 쓰는 방법, 관찰로 생각쓰기입니다. 다음은 이제 네 번째 추론, 예측, 유추 이 세 가지로 생각하는 건데 이 중에서 저는 오늘 한 가지 정도를 역시 해볼 거예요. 추론이라는 거는 이치를 따라 미루어 생각해 보는 것. 예측은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거. 그 다음에 유추는 비슷한 특성을 가진 두 가지 내면적인 것, 그걸 가지고 추리해 보는 것을 유추라고 합니다. 바느질이라는 박경리 선생님의 유고시집에 있는 시인데요. 눈이 온전했던 시절에는 짜투리 시간, 특히 잠 안 오는 밤이면 돋보기 쓰고 바느질을 했다. 여행도 별로이고 노는 것에도 무침이, 쇼핑도 재미없고 결국 시간 따라 쌓이는 것은 글줄이나 실린 책이다. 벽에 머리 얹고 곰곰이 생각하니 그것 다 바느질이 아니었던가. 개미 쳇바퀴 돌듯 한 땀 한 땀 기워 나간 흔적들이 글줄로 남는 게 아니었을까 하는 시인데요. 저도 요즘에 이렇게 바느질을 하는데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그런데 어, 그 잠이 안 오는 밤이면 바느질을 하는데 사실 잠이 안 오는 게 무엇을 써야 하는데 그것을 구상하느라고 머릿속이 복잡해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누워 있어도 잠이 안 와서 결국은 책을 보고 싶지만 또 책은 눈에 안 들어오고 그 사이에 마음의 시간이 있어요. 그럴 때 바느질을 하면 그것에 집중하느라고 어떤 마음이 정리되거든요. 그러면서 오히려 글을 쓸 수 있는 어떤 소재나 아이디어 이런 게 막 떠올라서 이제 바느질을 내팽겨 치고 그리고 다시 이제 컴퓨터 앞에 앉아서 뭔가를 쓰기 시작하곤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박경리 선생님하고 똑같아요. 여행도 별로고 노는 것 아무것도 취미가 없고 또 쇼핑도 딱히 재미없어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쇼핑은 목적한 바 사야 하는 것들을 항목별로 해서 빨리 사는 것. 그게 이제 제가 하는 쇼핑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재미없는 쇼핑이죠. 친구들하고 같이 뭘 사러 가거나 그런 일은 전혀 없는 진짜 재미없는 그런 삶인데 이렇게 어떤 거를 한 땀 한 땀 기우듯이 그 저의 흔적, 마음의 흔적, 시간의 흔적들을 글줄로 이렇게 남길 때 그 고통과 쾌감이 항상 같이 오거든요. 자, 이거를 이제 유추로 생각을 쓸 수 있어요. 글쓰기를 바느질로 유추하고 있다. 한 땀 한 땀 기워 나가듯 한 줄 한 줄 글이 원고지를 채운다. 치마저고리 한 벌이 완성되듯이 책이 한 권 완성되는 것이 나의 유일한 취미를 포함한 살림살이다. 이렇게 써볼 수 있죠. 다음은 이제 개념, 모델, 원리 뭐 이런 건데요. 어떤 이론에 관한 것도 이 항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은 무엇이다 이렇게 정의하기 어떤 개념에 대해서
이 개자가 평밀의 개자인데요. 어떤 것을 싹 이렇게 그 쌀 대박에다 놓고 쫙 깎는 거, 그거를 평밀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뜻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원리는 사물의 근본 이치 이런 거를 나타내는데요. 이거를 생각으로 쓰면 어떻게 쓸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멸치라는 김기택 시인의 시가 있어요. 바늘구멍 속의 폭풍이라는 시집 속에 들어있습니다. 제가 이 시가 너무 길어서 앞에 하고 뒤에만 실었어요. 굳어지기 전까지 저 딱딱한 것들은 물결이었다. 참 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렇게 멸치가 있잖아요. 물결이었다는 거예요. 파도와 해일이 쉬고 있는 바닷속 지느러미의 물결 사이에 끼어 유유히 흘러다니던 무수한 갈래의 길이었다. 그 물이 물결 속에 멸치들을 떼어냈던 것이다. 지금 젓가락 끝에 깍두기처럼 딱딱하게 잡히는 이 멸치에는 두껍고 뻣뻣한 공기를 뚫고 흘러가는 바다가 있다. 그 바다에는 아직도 지느러미가 있고 지느러미를 흔드는 물결이 있다. 이 작은 물결이 지금도 멸치의 몸통을 뒤틀고 있는 이 작은 무늬가 파도를 만들고 해일을 부르고 고깃배를 부수고 그물을 찢었던 것이다. 이 시는 생명의 원리를 말하고 있다. 멸치가 살아있을 때는 바다 물결 속에 있을 때이다. 모든 물결을 따라 유유히 흐를 때 멸치는 멸치다. 예. 자, 이제 물결을 떠나면 멸치는 멸치가 아니고 우리의 입속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되죠. 그쵸? 이렇게 그 어떤 원리에 대해서 쓸 수도 있고요. 개념에 대해서 쓸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전제, 가정, 가설로 생각을 해보는 건데요. 전제는 어떤 조건, 미리 만들어지는 조건을 말해요. 그리고 가정은 임시로 정하는 것, 가설도 임시로 세우는 이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논문을 쓸 때 가설을 세우고 쓰고 우리가 뭔가를 해보지 않은 것을 내가 만약에 이렇게 했을 것이다. 뭐 이렇게 하는 것 가정이라고 합니다. 꼬리는 있다라는 김기택의 시인데요. 이것은 사무원이라는 시집에 있습니다. 그의 크고 억센 손이 내 등을 토닥거려 주었을 때 내 허약한 몸은 마구 꼬리를 흔들고 싶었다. 바지를 벗고 꼬리를 꺼내어 태극기처럼 열렬히 흔들어주고 싶었다. 그것을 전혀 표정으로 나타내지는 못했지만 개처럼 꼬리로 웃었고 꼬리로 감격했다. 내가 한때 그녀를 사랑한 것도 그녀의 걸음에 맞춰 흔들리는 엉덩이 위에서 물결치듯 경쾌하게 춤추던 꼬리 때문이었는지 모른다. 이렇게 끝나요. 이 시는 가운데가 뭐가 있는지 정말 궁금하시죠? 여러분들이 이제 찾아서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재밌어요. 자, 이 시에서 전제하고 있는 거는요. 바지 속에 꼬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시의 전제는 나의 바지 속에는 꼬리가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써도 되고요. 전제로 그냥 나의 바지 속에는 꼬리가 있다. 이렇게 써도 돼요. 그것은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활용된다. 웃음과 감격을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쓸 수 있죠. 이번에는 함축 상징 결론입니다. 우리가 시를 읽고 있으니까 시에는 많은 상징과 함축이 있어서 굉장히 생각 쓰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신발의 상징은 무엇이다. 여기 이 시어에 함축된 것은 무엇이다. 이렇게 쓸 수 있죠. 결론은 이제 시를 가지고 좀 쓰기는 어렵고 어떤 주장하는 글에서 여기서 주장하는 내용의 결론은 바로 이것이다.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습니다. 물고기라는 정진규 시인의 시를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나흘 서쪽 바다에 가 있었다. 혼자서 물고기를 잡았다. 첫날은 내가 바다에 와 있다는 사실, 물고기라는 말, 그런 것들에 하루 종일 시달렸을 뿐이고 겉돌았을 뿐이고 둘째 날은 한낮에 바다에 떨어지는 햇살, 소름 돋는 절대 정적, 가만가만 핥고 있는 물골 소리에 하루 종일 갇혀 있었다. 셋째 날, 비로소 자유가 왔다. 그렇다. 모든 것은 이러하다. 한 사나흘은 걸린다. 물고기 한 마리를 잡았다. 등이 푸르렀다. 푸들거렸다. 나는 소리를 질렀다. 바다가 클클클 웃었다. 몰래 도망가 있던 작은 물결 하나도 무슨 큰일이나 난 줄 알고 젠 걸음으로 달려왔다. 제제 발렀다.
무밭에서 무 하나 뽑아 먹고 있던 너도 그걸 냅다 팽개치고 달려오는 게 보였다. 예, 여기서 이제 굉장히 재밌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바다가 클클클 웃었다. 저는 어, 이런 시어를 쓸 수 있는 전진규 선생님 정말 존경합니다. 살아생전에 한번 꼭 뵀어야 하는데 예, 제가 너무 늦어서 뵙지 못했어요. 네, 이 시를 좋은 시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진규 선생님이 쓰신 이 질문과 관역은 실온에 관한 책인데요.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시들이 많이 담겨 있고 그 정진규 시인께서 생각하시는 시에 대한 사유가 들어있는 좋은 책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소장 가치도 있고 꼭 한번 깊이 읽어보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물고기는 자유 그 자체이자 생명 그 자체를 상징한다. 그래서 물고기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물고기는 가장 일상적인 존재이면서도 또 하나의 초월적인 공간을 만든다. 그래서 너도 무 하나를 냅대 팽개치고 달려오게 한다. 예. 이렇게 써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 이제 8번입니다. 그래서 관점, 기준, 증거, 이제 관점으로 생각해 보는 것인데, 관점이라는 것은 우리가 바라보는 방향이나 입장이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모든 방향에서 바라본다면 그것은 결국은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되죠. 예를 들어서 컵을 볼 때 위에서 보면 둥근 원이 보이고 아래에서 봐도 둥근 원이 보일 것 같아요. 그런데 손잡이 있는 쪽에서 보면 손잡이가 이렇게 선이 보이겠죠. 그리고 직사각형으로 보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컵을 사방에서 돌아보면 우리가 그 컵이 여러 가지 모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면 그 사람을 여러 가지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기죠. 결국 우리가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은 관점을 버리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점에 대한 인식은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어느 쪽인가? 그리고 그가 보고 있는 이것은 어느 쪽에서 보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에 대한 생각을 들을 때 그 사람이 어떤 관점에서 말하고 있는지 또 나는 어떤 관점에서 보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그 관점을 파악하는 것 굉장히 비판적 사고를 할 때 중요한 요소이고 이것이 맨 마지막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관점은 내가 기준이 어디 있는지를 볼 수 있게 해주고 그 기준에 대한 증거를 하나하나 또 찾게도 해줍니다. 말은 비슷비슷한데 조금씩 다르게 쓰이고 있죠. 오늘 우리가 비판적 사고의 요소를 시를 읽으면서 생각 쓰기를 하나하나 해보는데 마지막으로 그 관점에 관한 시를 제가 어떤 시로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최근에 제가 리스본행 야간열차라는 영화를 봤거든요. 그런데 이 시집의 제목이 리스본행 야간열차라는 시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거다 하고 이 시집을 집었고 이 시집 안에 보니까 파도라는 제목에 그리고 리스본행 야간열차라는 부제가 달린 시가 있더군요. 이 시를 읽으면서 또 다시 한번 그 영화를 쫙 이렇게 주마등처럼 이렇게 떠오르게 됐는데요. 그 영화의 어떤 느낌, 그것과 이 시의 내용은 굉장히 닮아 있어요. 잠이 거치고 나는 서서히 부풀어 올랐다. 어떤 암울한 선율이 방울방울 내분비됐다. 공기가 으슬으슬했다. 눈을 들어 창밖을 보니 한층 더 으슬으슬하고 축축한 어둠이었다. 끝없이 구불거리고 덜컹거리는 산도를 따라 구불텅구불텅 덜컹덜컹 미끄러지면서 나는 점점 더 부풀어 올라 탱탱해졌다. 오줌으로 가득 찬 방광처럼. 예. 자, 이런 시를 읽고 이제 만약에 관점에 관해서 쓴다면 리스본행 야간 열차는 나를 서서히 부풀어 오르게 했던 영화이다. 그러니까 관점이라는 거는 내가 다른 방향에서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부풀어 오르게 했던 영화, 이렇게 부풀어 오르게 했던 시, 이렇게 써도 괜찮아요. 책장이 가득한 서재에서 남자는 책을 보고 있다. 다음 날부터 그의 삶은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향한다. 구불텅구불텅
그리고 덜컹덜컹. 이렇게 이제 시 감상문을 관점으로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원작이 있더라고요. 파스칼 메르시어라는 스위스 태생의 1944년생입니다. 이분은 그 철학 박사이시더라고요. 그리고 인간의 정신세계, 철학의 인식적인 문제, 이런 문제에 연구 저술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이에요. 영화 속에 이분의 그런 전형적인 그 학문적 연구가 많이 녹아 들어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이 작품을 보고 저는 영화를 보고 책을 보고 싶다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없는데 처음으로 영화를 보고 책을 꼭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황인숙 선생님께서 이런 시를 써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정말 정말 들었어요. 리스본행 야간 열차에 있는 좋았던 문장입니다. 현재를 산다는 것, 이 말은 옳고 훌륭하게 들린다. 그러나 내가 원하면 원할수록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모르겠다고 하면서 이 작품 전체에 현재를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주 깊이 깊이 나타내주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해요. 우리는 사실 현재밖에 살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미래에 1년 뒤에 그리고 10년 뒤에 어떻게 살까 계획을 많이 세우지만 우리가 10년 뒤에 산다는 보장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과거에 어떤 일을 후회하지만 과거를 바꿀 수 없듯이 우리는 가장 소중한 순간 바로 지금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살고 싶은 집, 살고 싶은 공간, 그리고 여러분이 볼 수 있는 아름다운 풍경들을 보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